우리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반드시 명문대에 가야 하니 집안의 모든 지원은 그 아이에게 집중되어야 한다고요. 제가 그 아이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저더러 외갓집에 가서 살라고까지 하셨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제가 보란듯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저희 외삼촌과 외숙모가 저를 훌륭하게 키워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얼굴엔 씁쓸한 미소만이 번지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가장 깊은 배신 속에서 피어난 한 소녀의 처절한 복수와 성공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 기이야기 전개. 제가 고3이 되기 직전 갑작스럽게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죠.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하월아, 이제 수능까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빠가 일 때문에 바쁘니 너를 챙겨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말이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새 장가를 드시면서 저를 위한 것이라는 변명을 하시는 걸까요? 아빠, 저 괜찮아요.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가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는 간절하게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제 감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길 바라면서요. 재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엄마의 일주기는 지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넌 아직 어려서 잘 몰라.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얼마 후 이 여사님이 자신의 딸과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장동미. 저는 그 아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전교 3등이었죠. 반면 저는 지난 모의고사에서 겨우 200등대의 턱걸이한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인서울은 가능하지만 소위 말하는 SKY 대학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죠. 그 전교 3등이 제 새언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며칠간 이 여사님은 제게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처럼요. 하지만 그 다정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야간 자율학습이 없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오던 길에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구르고 말았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은 다 까지고 발목까지 삐어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다쳤다고 말했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밴드나 하나 붙이고 빨리 들어와. 그러고는 뚝이 저는 눈물을 꾹 참고 아버지는 바쁘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느라 힘드니까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절뚝거리며 근처 약국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니 평소보다 20분이나 더 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와 이 여사님, 그리고 장동미가 식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세 사람이 진짜 가족이고 저는 불청객인 것처럼요. 제가 들어온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여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죠. 어머, 하월이 왔니? 어서 손 씻고 와, 밥 차려줄게.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빈 그릇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굣길에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이제는 아빠마저도 온전히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 안 고파요. 안 먹을래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엄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어른이 밥을 차려준다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어딜 감히 토라져. 죽은 내 엄마가 너를 이렇게 버릇없게 가르쳤어? 아버지가 엄마를 들먹이지만 않았어도 저는 참았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저를 어떻게 가르치셨는데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새장가를 들어요.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있긴 한 거예요?
아빠한테 저는 딸이긴 해요. 이게 정말. 아버지는 분노에 차 제게 달려와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준 채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여보, 애를 왜 때려요? 이 여사님은 식탁에 서서 무심하게 한마디 던질 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엄마였다면 당장 달려와 저를 감싸 안았을 텐데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계단에서 다친 상처도 뺨의 화끈거림도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만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어젯밤 저를 때렸다는 사실도 제가 저녁을 굶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것 같았죠. 이 여사님과 장동민은 더욱 무관심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요. 잇따른 충격에 저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고 다음 모의고사 성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 장동민은 전교 2등으로 올라섰죠. 아버지와 이 여사님은 기뻐하며 우리를 외식에 데려가 장동민을 칭찬하고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완벽한 들러리였습니다. 또 한 번의 모의고사가 지나고 제 성적은 계속 떨어졌고 장동민은 전교 3등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하월아, 성적 좀 올려야 하지 않겠니?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고 싶어서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부재, 아버지의 재혼, 그리고 이 새로운 가족 안에서 도저히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민은 성적이 아주 좋잖니. SKY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보다 못하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동미가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말을 하더구나. 내 생각엔 내가 당분간 외삼촌 댁에 가 있는 게 좋겠다. 저는 등 뒤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공부를 방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방해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동미 방이 좀 작아서 너랑 방을 바꾸자고 하면 내가 분명 싫어할 테니. 차라리 저를 집에서 내쫓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외갓집에 얼마나 있어야 하는데요? 수능 끝날 때까지.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이 여사님과 장동미를 데려오기 전에 제게 했던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갔냐고.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맞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제게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아마도 제가 너무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자 아버지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집안에 SKY 합격생이 한 명 나오는 건 정말 큰 영광이야. 동미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올해는 모든 걸 그 아이에게 맞춰줘야 해.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저는요? 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의심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죠. 너는 아무 대학이나 가 이 졸업하고 집 근처에서 편한 직장 구하면 되지. 역시나 이런 질문을 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친딸인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외갓집으로 옮길게요. 짐 싸는 거 아빠가 도와줄까? 아니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두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그래. 그럼 일찍 쉬어라.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제 방을 둘러봤습니다. 엄마를 잃고 아빠를 잃고 이제는 내 공간마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들보다 100배, 1000배 더 노력해서 최고의 대학에 가겠다고. 내 힘으로 공정함을 쟁취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외삼촌과 외숙모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 여사님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카딸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외삼촌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코웃음을 치고는 아버지를 쏘아붙였습니다. 매형, 누나가 죽은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친딸을 집에서 내쫓을 수가 있소?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네. 둘 다 수험생이니 당연히 성적 좋은 애를 밀어줘야지. 외삼촌은 경멸이 가득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외숙모는 저를 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월아. 내 아빠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신경 쓰지 마. 너한테는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네. 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숙모의 도움으로 짐은 금방 쌌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모두 챙겼습니다. 집을 나설 때 이 여사님만이 착한 척하며 저를 배웅했고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공부를 못해서 당신 얼굴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해 크게 실망하신 거겠죠?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재혼과 함께, 아니, 어쩌면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그 집엔 더 이상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외갓집에 도착하니 작은 방 하나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태블릿 PC로 과외 정보를 찾아보며 누구에게 배우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외숙모는 외삼촌의 등을 가볍게 치고는 제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월아, 외삼촌이 과외 선생님 찾아주려는 건 널 위해서지 억지로 공부시키려는 게 아니야. 우린 항상 내 의견을 존중해. 저는 두 분을 잠시 바라보다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외, 받고 싶어요. 알아봐 주세요. 외삼촌과 외숙모는 마주보며 기쁘게 답했습니다. 그래. 그 후로 저는 엄마를 잃은 슬픔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오직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에 집중하고 집에 와서는 새로 오신 유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유 선생님은 체계적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고 덕분에 제 성적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모의고사를 앞두고 저는 그만 몸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저는 발전한 제 모습을 증명하고 싶어 고집을 부려 시험에 응했습니다. 두 번째 과목 시험 시간, 저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 누르고 무거운 머리를 가볍게 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쿵 소리와 함께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곁에는 눈가가 퀭한 외숙모가 앉아 계셨죠. 외숙모는 울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월아, 정신이 들어? 다행이다. 외숙모랑 외삼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외숙모 시험은? 외숙모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하고 돈도 버는 거지. 저는 외숙모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누구도 제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외숙모가 더 잘 챙겨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외숙모는 정말 잘해주세요.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그래, 성적은 하루아침에 오르는 게 아니니까. 아직 수능까지 반년 넘게 남았잖아.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자. 외숙모는 다정한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흘끗 보며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외숙모 아빠는 제가 병원에 있는 거 아세요? 외숙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애써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내 아빠 일이 바쁘다고 하더라. 전화 와서 잘 좀 돌봐달라고 한마디 하고 끊었어.
네. 저는 입꼬리를 올려 웃었지만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도대체 저는 아직도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퇴원 후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시험 도중 쓰러졌으니 제 등수는 바닥이었죠. 쉬는 시간, 짝꿍인 박선아가 제 팔을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하월아, 너 일부러 아빠한테 시위하려고 시험 때 쓰러진 거 아니지? 가족 문제로 건강이랑 공부 망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럴 가치 없어. 선아는 우리 집 사정을 아는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선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럴 가치 없죠?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그때 평소 장동미와 친하게 지내던 왕혜미가 우리 자리 옆을 지나가며 비웃었습니다. 누군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전교권 애들이랑 경쟁하기 싫으니까 시험 시간에 꾀병 부리고 쓰러지는 것 좀 봐. 걔들이 자기를 신경이나 쓴대. 저는 묵묵히 문제만 풀었습니다. 하지만 짝꿍 선아가 벌떡 일어났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전교권 애들 뒷공문이나 졸졸 따라다니면서 걔들이 널 진짜 친구로 생각할 것 같아. 박선아, 내가 너한테 말했니? 왜 내가 흥분이야? 왕혜미가 목소리를 높이 잡아 아이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저는 왕혜미를 차갑게 쳐다보며 선아를 끌어당겨 앉혔습니다. 걔가 너를 물었다고 너도 걔를 물 거야? 뭐? 너 지금 누구더러 걔라는 거야? 왕혜미가 분노하며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그녀를 보며 말했죠. 찔리는 사람이 범인이지. 바로 그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소라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날 방과 후 저는 담임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선생님은 제 가정사를 언급하며 힘든 건 알지만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왕혜미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고자질이라도 할까 봐 기다린 모양이었죠.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그녀가 슬쩍 발을 꺼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가뿐히 피했지만 제 뒤를 따라 나오던 전교 1등 최가현이 그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왕혜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시켰어요. 하월이가 저보고 발 걸라고 시켰다고요. 가만히 있으려 해도 자꾸만 일이 꼬였습니다. 그렇게 복도에서 왕혜미와 제가 다투는 사이 구경하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났고 결국 학년부장 선생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와 왕혜미는 다음 날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외숙모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무실에는 뜻밖에도 아버지가 먼저 와서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실망감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이쪽은 제 외숙모세요. 제가 말하자 담임 선생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아빠를 부르기 껄끄러워 외숙모를 대신 모시고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선생님과 외숙모의 면담이 끝나고 건물을 나서자마자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월, 너 아주 대단하다. 친구랑 싸움까지 해. 안 했어요. 저는 외숙모가 오해할까 봐 즉시 부인했습니다. 외숙모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매형,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방금 선생님은 하월이가 싸웠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선생님이 걔 체면 봐준 거지. 같은 반 친구랑 싸우다 전교 1등까지 다치게 했는데 그럼 왜 학부모를 부릅니까? 외숙모가 걱정스럽게 저를 보자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봐, 내 입으로 실토했잖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망이 반복되니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외숙모가 저를 대신해 소리쳤습니다. 매형은 어느 귀로 들으셨어요? 애가 괴롭힘 당했다는데 편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다그치기만 하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버지는 외숙모의 기세에 눌려 아주 그냥
내 누나랑 똑같아. 마음대로 해. 라고 소리치고는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외숙모는 제게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외삼촌과 외숙모가 있었습니다. 주말, 저는 외삼촌이 끊어준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전교 1등 최가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 옆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저번에 나 때문에 넘어져서 정말 미안해. 최가현은 저를 2초간 빤히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탓 아니야? 내가 운이 없었을 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학원에서 자주 마주쳤고 최가현은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내준 숙제 다 했어? 응, 다 했어. 몇 시에 끝났는데? 새벽 1시 반쯤. 나쁘지 않네. 전교 1등에게 칭찬을 받은 걸까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최가현은 자기 숙제 노트를 제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답 맞춰봐. 몇 개나 맞았는지. 그녀의 도움 덕분에 저는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너 나중에 모르는 문제 있으면 야자 끝나고 우리 반으로 와.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최가현은 가볍게 콧방귀를 뀌고는 시크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실험반으로 최가현을 찾아갔습니다. 하루는 제가 도착했을 때 장동미가 교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하월,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여긴 일반반이 아니라 실험반이야.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썩 꺼져. 또 학부모 호출당하고 싶어. 지난번 아버지가 학교에 온 것도 분명 장동미가 뒤에서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녀를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동미, 빼앗아도 가질 수 없는 게 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도 없다는 걸 알아도. 고작 그딴 소리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나 지금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시비 건다고 말할 수도 있어? 장동미가 제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속삭였습니다. 어차피 억울한 누명을 쓸 바에야 차라리 한 대 때려줄까 생각하는 순간 최가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찾으러 온 거야? 장동미는 놀라서 최가현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최가현은 문가에 서서 차갑고 오만한 표정으로 말했죠. 하월, 안 들어오고 뭐해? 지금 가. 저는 장동미를 스쳐 지나가 최가현에게 갔습니다. 장동미는 분하다는 듯이 저를 쏘아보고는 가방을 메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최가현은 제게 수학 문제 푸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 주변의 친구들 역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왔고 저는 눈에 띄게 발전한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 저는 반에서 가장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이 되었고 전교 등수는 100등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반면 짝꿍 선아의 말에 따르면 장동미는 20등 밖으로 밀려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최가현은 자기 집의 과외 선생님으로 재작년 수능 만점자를 모셨다며 저보고 같이 공부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회를 놓칠 리 없죠. 외삼촌과 외숙모는 당장 저를 데리고 최가현의 집으로 가 함께 학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최가현이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장동민에도 과외 선생 구했다더라. 너 힘내서 걔 한번 이겨봐. 저는 의아했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최가현의 도움으로 겨울방학 내내 저는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설날 외삼촌과 외숙모는
저를 아버지 댁에 잠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막 세배를 드리러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월아, 마침 잘 왔다. 우리 동미 외갓집에 가는 길인데 너도 같이 가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빠. 저는 외갓집에 가봐야 해서요.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고 32학기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모의고사에서 제 영어 성적은 폭발적으로 올랐고 전교 50등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최가현을 찾아갔고 이제 실험반 아이들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루는 최가현의 짝꿍이 제게 말했습니다. 하월아, 너 이번에 우리 반 애들보다 등수 높은 거 알아? 최가현이 자기 1등 했을 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 제가 바보처럼 웃고 있는데 장동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잘 봤다고 계속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온 최가현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계속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말로 진짜 실력 없는 거지? 저는 최가현의 짝꿍에게 장동미의 성적을 물었고 그녀가 또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릴 것 같았죠. 최가현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바보 같은 표정 좀 봐. 집중 안 하면 너도 누구처럼 뒤처지는 수가 있어? 창피하게. 마지막 네 글자는 마치 누구 들으라는 듯이 똑똑히 울려 퍼졌습니다. 장동민은 분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희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수능 당일 외삼촌과 외숙모 그리고 뜻밖에도 수시로 명문대에 합격한 최가현까지 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최가현은 제 필통을 보더니 갑자기 제 이 비연필을 휙낚아채 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준비해온 새 연필 4자루를 주며 말했습니다. 답안지 마킹할 땐 이걸로 해. 그리고 명심해. 나한테 배운 제자로서 나한테 창피함 주지 마.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고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간의 시험이 끝나고 저는 일부러 장동미보다 한 발짝 늦게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기쁨의 차아버지와 이 여사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평소처럼 잘 봤어요. 아버지와 이 여사님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다가가 아빠라고 부르자 아버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 굳었다가 이내 어색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최가현이 다가와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이 여사님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어쩐지 우리 하월이 성적이 그 모양이다 했더니 수능도 안 보는 불량한 애랑 어울려 다니는구나. 그 순간 제 짝꿍 선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가현이는 수시로 서울대에 합격해서 시험 볼 필요도 없는 거라고요. 서울대 수시 합격이라는 말에 주변 학부모와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학생이 그 유명한 최가현 학생이구나. 우리 딸도 저 학생처럼 됐으면. 하월이가 최가현한테 과외받아서 성적이 그렇게 올랐다면서요? 정말 부럽다. 사람들의 칭찬에 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최가현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말하자 최가현은 특유의 오만한 표정으로 말했죠. 내가 누군데? 잠시 넋을 잃었던 아버지가 흥분해서 제게 물었습니다. 하월아, 시험 잘 봤니?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글쎄요. 아무 대학이나 가면 되죠, 뭐. 아버지는 다시 어색하게 웃었고 이 여사님은 그를 끌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최가현은 제게 연필을 돌려주며 왜 시험 전에 연필을 바꿨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일을 대비한 거야? 나도 예전에 한 번 당한 적 있거든. 범인은 장동미였어. 내 반에 장동미랑 친한 애 있지? 예전에 나 발걸었던 애.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혜미가 제 필통을 만진 적이 있었습니다. 성적 발표 후 저는 기대 이상의 점수를 받아 최가현과 같은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하며
시내에서 가장 좋은 식당을 빌려 합격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일찌감치 와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비꼬듯 말했죠. 매형, 그쪽 귀한 따님도 합격 파티한다던데 여긴 어쩐 일이요? 하월이는 내 친딸이야. 내 딸 잔치에 내가 오는 게 당연하지. 아버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와서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죠. 우리 하월이 역시 내 딸이야.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서울대생이 나왔구나. 저는 차가운 눈으로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지난 1년간 저한테 들어간 과외비랑 생활비, 외숙모한테 전부 송금해주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때 외숙모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요, 얘도 참 가족끼리 무슨 돈 이야기를 하니. 내 아빠는 그쪽 딸 챙기느라 바쁘실 텐데 이 돈은 나중에 받아도 돼. 아버지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당장 보내겠다며 총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외숙모는 천천히 하지만 똑똑히 말했습니다. 오늘 파티 비용이 1,300만 원, 과외비가 총 1억, 합해서 1억 1,300만 원이네요. 하월이 생활비는 우리가 조카 키우는 거니까 안 받을게요. 1억 1,300만 원만 보내주세요. 매형.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비싸. 내가 동미 과외시키는 데는 2천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바로 그때 이 여사님과 장동미가 좋지 않은 표정으로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죠. 당신들이 여긴 왜 왔어? 어머, 우리 하월이가 서울대에 갔다는데 이모가 당연히 와서 축하해줘야죠.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자 아버지는 두 사람에게 조용히 앉아있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장동민은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외삼촌의 감격에 찬 연설이 끝난 후 외숙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부터 다들 저한테 하월이 성적 비결을 물어보셨죠? 지금부터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외숙모에게 쏠렸습니다. 우리 하월이는요, 영양사가 짜준 식단으로 매일 밥을 먹었고 수능 만점자 선생님께 1억 원짜리 과외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사님과 장동미의 얼굴은 새까맣게 변했죠. 저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주신 외삼촌, 외숙모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모든 과외비를 지원해주신 아버지께도 감사드립니다. 퍽. 이 여사님이 테이블 위 컵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영감. 나랑 동미는 친딸처럼 아낀다더니 결국 하월이한테는 1억을 쓰면서 내 딸한테는 고작 2천만 원을 썼단 말이야. 이 여사님은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소리쳤고 아버지는 창피함에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당신 여기서 행패 부리지 마.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해. 집에 가서 뭘 해? 당신이 하월이 때문에 동미 공부 방해된다고 하월이 내쫓았잖아. 사실은 동미가 하월이 방해할까봐 그런 거지. 아버지는 결국 폭발했고 두 사람은 손님들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동민은 울며불며 아버지에게 소리쳤죠. 아빠, 어떻게 엄마를 때릴 수가 있어요. 시끄러워. 다 내가 쓸모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전교 3등에서 그 모양으로 떨어져서 겨우 지방대나 가게 생겼으니. 아버지가 이성을 잃고 소리치자 장동민은 분노에 차 저를 가리켰습니다. 쟤 때문이야. 하월이가 내 이 비연필을 몰래 바꿔치기 했어. 제가 날 망쳤다고.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실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하월아, 사실이니?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아버지는 친딸인 저보다 남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최가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 식당 전체에 녹음 파일 하나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제가 우연히 장동미와 왕혜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장동민은 왕혜미에게 제 연필을 바꿔치기 하라고 시켰다며 일이 틀어진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저를 매장시키자는 계획까지 꾸미고 있었죠. 장동미가 달려들어 녹음을 끄려 했지만 외삼촌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린애가 어떻게 저렇게 악독해? 역시 남의 자식은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아버지는 이 여사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져. 오늘부로 당신 모녀랑은 끝이야. 당신 딸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좋은 아빠 노릇이야? 하월이가 당신을 아빠로 받아줄 것 같아? 이 여사님은 악에 받쳐 소리치고는 장동미를 끌고 떠났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아버지는 제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곳의 시절, 아빠는 저를 내쫓고 남의 아빠 노릇에 충실하셨어요. 이제 제가 잘 되니까 다시 좋은 아빠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무슨 근거로요? 내가 내 아빠니까. 네, 아빠는 제 아빠죠. 그래서 아빠라고는 불러드릴게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저는 아버지가 제게 했던 모든 상처되는 행동들을 나열했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 컸어요. 대학 가면 기숙사에서 살 거고 졸업하면 독립할 거예요. 아빠는 그냥 제 아빠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입학 전, 저는 홀로 엄마의 묘를 찾았습니다. 엄마에게 앞으로 잘 살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꼭 행복해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훗날, 대학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장동민은 지방대학에 가서 거의 집에 오지 않고 이 여사님은 도박꾼과 재혼했다가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눈부신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이제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저를 위해 펼쳐질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고 저를 믿고 지지해준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보답할 일만 남았습니다. 감성적인 아우트로 음악과 함께 마무리.